안녕하세요. 주식 쇼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지난 주말은 날씨가 조금 풀려서 그나마 외출할 수 있는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2013년 1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전화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희경 소장과 만나보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도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이길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추세를 따르는 매매. 거래에서 실패해도 원칙을 지켰다면 이긴 것이다. 다시 돌아온 정희경의 리얼 베이직 시즌2. 초보 투자자의 이기는 매매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네, 정희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연말 특집 때문에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렇죠. 소장님 강의가 참 그리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좀 전망을 해볼까요? 조정장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제자리 걸음하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요. 네, 이번 주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보다는 지난주 분석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제가 몇 달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일간의 상승 흐름이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간의 상승 추세는 주간의 상승 추세로 터치가 돼야 됩니다.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간 차트의 상승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차트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제가 포인트를 찍어드리죠. 2034.63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2034.63의 시작과 함께 도달을 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 소식으로 해서 코스피가 2034.63을 뚫을 기회가 있는데 2034.63 근처에 오니까 이익 실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0.75% 전주보다 상승을 했지만은 차트에서 윗꼬리를 많이 하면서 시가보다 종가가 못한 이런 형태를 만들면 상승세에서 끝이라는 패턴 분석을 많이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켜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급 주체를 통해서 2034.63을 뚫는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거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지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시장에서 좋은 신호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이번 주 일정을 살펴볼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이거 볼 때 수급을 볼 때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추세 자체가 전처럼 강하지 않고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힘차게 순매수가 나타날지 아니면 이제 매도로 나타날지 이번 주 일정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주체들이 반응을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을 보면요. 지표가 먼저 보면 지표에서는 이번 주에 미국에서 11월, 12월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지만 이 지표상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크지는 않습니다. 나타낸다라면 12월 재정수지가 금요일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재정 절벽이 완전히 합의를 본 것이 아니고 스몰 D를 통해서 유예가 된 거죠. 2월 달까지. 이 재정수지를 통해서 미국의 지금 재정 형편이 어떻다는 것이 판단되면 또 다른 큰 D를 만들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 위험하다는 하락의 공매도라든가 어떤 하락을 이용하는 세력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줄지 그런 지표로서 금요일날 이 수지로서의 경제지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경제지표보다도 이번 주는 주요 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이 있죠. 말 그대로 전 세계 최대의 인덱스 펀드 운용사인 뱅가드 펀드가 수수료를 어떻게든 아끼겠다고 해서 MSCI에서 FTSE로 벤치마크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MSCI의 한국은 이머징 마켓에 있는데 FTSE로 옮기면 선진국으로 편입이 됩니다. 전체적인 비중으로 따졌을 때 이머징에서 빠지고 선진국에 들어가는 걸 했을 때 수치적으로는 약 100억 달러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이 마이너스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으로 볼 때는 이론상으로는 100억 달러 정도의 순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유출이 바로 한꺼번에 이루어질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질지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제부터라도 이것 때문이라도 더 꼼꼼히 지켜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장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꼭 장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죠. 최근에 삼성전자를 보면 작년, 재작년에 애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추정치는 정말 예상치 못할 정도로 높이 가고요. 그래서 추정치 예상치 때문에 주가는 미리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 그때 발표치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기대치 정도밖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또 방향을 정합니다. 애플이 계속 올랐던 이유는 사람들의 기대치는 상상 이상이었고 실적은 그 상상보다도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애플은 계속 상승 갔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기대치가 8조 5천억이죠. 영업이익이. 올해 전체 3분기까지 12조 5천억이고요. 시가총액이 220조 정도 되니까 만약에 8조 5천억 정도를 달성하면 퍼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로 8조 5천억이라는 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8조 5천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놀랍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또 주가는 조정의 빌미를 만들 것입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실제로 실적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대치보다도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느냐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국내 시작과 더불어서 미국은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죠. 알코아나 이런 철강이라든가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4, 4분기가 그다지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치보다도 놀라운 수준으로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고요. 기대치보다도 낮거나 기대치보다 못하다면 시장은 조정의 빌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번 실적 시즌은 전체적인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그다지 실적을 통해서 주가를 한 단계 업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죠. 물론 선물과 옵션을 같이 하는 3개월마다 오는 건 아니지만 옵션 자체로서의 만기일이기 때문에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옵션 만기일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이든 어쨌든 프로그램 순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순매수 물량이 이번에 쏟아질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3월까지 천천히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주체로 봤을 때 선물 옵션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가 분석을 지금 추정을 해보면요. 간단하게 추정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선물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지금은 265.97 정도인데요. 여기 정도인데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이익이 많이 나고요. 올라가면 그다지 이익이 나지 않는 형태입니다. 지금 포지션이 목요일까지는 이 기준대로라면 1개월 정도 옵션 만기일이 다가왔으니까요. 이 기준대로라면 오르기보다는 내리는 쪽으로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짜고 있다. 그리고 기관을 보면 선물을 제외할 때요. 보면 기관도 지금 265 정도에서 내리거나 오르거나 어느 정도 범위 내로 간다면 250, 280 이 정도 크게 가지 않을 거니까요. 내리는 쪽으로 가더라도 그다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이 조금 더 커진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목요일까지는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큰 폭으로 하락은 있지 않더라도 지금 265인데 오늘까지의 포지션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261 이하로 내려갈 때 이익이 더 커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어느 정도 한 2%, 3% 정도의 조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번 주를 전망을 해보면 옵션 만기일에 낮춰서 포지션을 짜고 있는 기관들의 수급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요일 날 있는데요. 이번 달은 금리 인하를 시장 주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면 특별한 이슈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이번 달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시장에서는 또 실망에 의해서 시장은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나 이런 걸 통해서 공매도 세력이든가 하락을 이용해서 이익을 내는 세력한테 하락을 이용하려는 어떤 빌미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옵션 만기일, 금융통화위원회 실적 기대치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어질 때는 이번 주는 약간의 하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실적 시즌 발표도 있고요. 또 금통위의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번 주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본격적인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의에 들어가서요. 제가 3주 만에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3주 전에는 2012년 분석과 2013년 전망을 하다 보니까 무려 제 커리큘럼상으로는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을 겁니다. 물론 다시 보기를 통해서 주식시장 스트라이크를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은 미리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했냐면요. 리얼 베이직 차트를 만드는 것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리얼 베이직 매매법에서 있어서 지표를 삼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제 나름에서 개인 투자자가, 특히 개인 투자자 중에서 지식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초보 투자자가 이 정도만 알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지표 3가지를 이용해서 리얼 베이직 차트를 만들면 누구보다도 경쟁력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 봤습니다. 지표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기본 차트는 제가 만든 것처럼 좀 전에 보셨겠지만은 이런 3가지 형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3중 차트라고 보통 많이 하죠. 트리플 스크리닝이라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추세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일간 차트의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져서 주간 차트에서도 상승으로 연결이 돼줘야 되고요. 이 주간 차트의 상승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이어지고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려면 그 위에 있는 상위 차트인 월간 차트에도 상승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 차트의 상승이 주간 차트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주간 차트에서는 저항선이 돼서 거기서 다시 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주간 차트의 상승이 월간 차트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월간 차트에서 저항선이 돼서 조정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3중 차트를 다 펼쳐놓고 보셔야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 지금의 차트가 올라가다가 내려갔는지 하나만 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는 왜 이 시점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간과 주간과 월간 차트 3개를 3중으로 보고 있으면 지금의 흐름은 어느 정도까지 가서 멈춰지겠구나. 저걸 뚫으면 더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코스피를 계속 얘기하죠. 일간 차트 11월 29일 날 상승 신호를 보였던 것이 계속 가는데 이 상승은 주간 차트의 상승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어지지 못하면 이 흐름은 일간 차트의 상승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2034.63을 뚫는 것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라.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간과 주간과 월간 차트 3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은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차트 종류를 하시면 주기 합승 차트에 들어가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고르셔갖고 확인을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이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지표를 삼고 있는 것이 제가 3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추세 전환을 판단할 때 과연 이건 상승으로 전환했느냐 하락으로 전환했느냐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삼선 전환도입니다. 삼선 전환도라는 것은 그림상으로 볼 때 차트에서 볼 때는 너무나 쉽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죠. 삼선 전환도가. 지금 추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박스권 매매를 하고 있다. 고점에서 밀리고 저점에서 올라가는 박스권을 하고 있다. 왜냐? 추세가 없으니까요. 이 추세는 어디로 가냐면 주봉에 대해서 좁혀보면 이렇게 외곽에 박스가 친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간을 볼 때는 상승으로 가다가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삼선 전환도상으로는 하락 전환한 것이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탈 후에서는 위로 가서 상승으로 전환되든가 아니면 다시 저점을 갱신하면서 더 강화시켜든가 그 방향 2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탈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점으로 위에 새롭게 상승으로 전환하지도 못한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말하는 대로 박스권 매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일간 차트를 보시면 상승으로 전환해놓고 이 추세가 계속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한 번 정도는 여기서 하락 전환에 위기가 왔지만 거기를 견뎌내고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이게 상승이다 하락이다 추세를 전환한 거에 대해서 추세의 흐름이 아니죠. 추세 전환. 상승으로 전환했다 하락으로 전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래서 삼선 전환도를 이렇게 외곽에 박스가 지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일봉상으로 봉차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추세가 없는 속에서 박스 속에서 갇혀서 가고 있는 거다. 아니면 이렇게 강한 매도세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추세 전환의 지표로서 삼선 전환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추세가 그런데 전환, 상승으로 됐는데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건지 어디까지 갈 건지 어디에서 막힐 건지 그리고 그걸 뚫으면 어디까지 갈 건지라는 추세 흐름에 대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지표로는 일목균형표를 했습니다. 일목균형표는 단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추세의 전환은 전환선의 이탈입니다. 이탈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새롭게 전환선을 돌파했다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환선은 돌파를 해야만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선을 돌파를 상승으로 볼 때 주식은 매수만 하니까요. 상승 쪽으로 전환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2단계가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호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주식에서 일반적으로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지만 일목균형표에서는 호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호전이 2단계입니다. 저희 RB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추세의 시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상위 단계가 갔을 때 전환선만 돌파했다고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13선이라든가 어떤 26선이 오히려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돌파가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단계를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1차인 전환선을 돌파하는 것이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호전 현상이 나타났을 때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상승의 2단계가 실질적인 상승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승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 번째 후행 스팬이 주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은 계속 이어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스팬으로 이루어진 구름대가 하단과 상승이 있습니다. 하단과 상단을 다 뚫을 때 이것은 계속 상승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일목균형표로 기준을 보면 예를 보면 일간 차트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간 차트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일간 차트의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일간 차트의 상승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전환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요. 기준선이 전환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 보이시나요? 검은 두꺼운 선이 빨간 두꺼운 선을 뚫은 이 시점이 상승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11월 말, 12월 초가 상승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상승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보시면 구름대가 있죠. 앞쪽에 이 구름대까지도 12월 초에 완전히 뚫어버렸을 때 그리고 이 뚫은 것이 이쪽으로 갔을 때 보시면 상위 단계인 일봉의 상위 단계인 주봉상으로는 전환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최소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첫 단계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상위 단계까지 연결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1월 12월의 상승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갈 거고요. 최근에 이탈할 뻔했는데 이탈하지 않고 지지되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승의 흐름은 이격이라고 그러죠.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상승은 이제 이격이 나타났고요. 이 이격은 다시 좁혀질 겁니다. 이 이격이 나타나기 전에 이 차트의 흐름이 주간 차트로 가서 상승으로 전환되어야만 다시 주간의 상승의 흐름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이 박스권에서 지금 흐름 볼 때는 이격이 너무 빨리 진행됐고 그래서 이격이 좁혀질 가능성이 오히려 계속 상승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격이 나오는 것처럼 1월 중순까지는 이 상승의 흐름이 천천히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그 뒤로 갈 때는 재차 상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까지는 상승보다는 차트상으로 볼 때는 조정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흐름상에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일목균형표에서 추세의 흐름을 앞과 뒤를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 흐름에 있어서는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좋은 지표고요. 그걸 판단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르시더라도 여기서 일목균형표를 설정을 한 후에 내 차트가 내 흐름이 지금 주가가 어느 단계를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얼베이직 차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게 어느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시장의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10일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 20일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 60일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 이 평균적인 가격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 평균적인 가격이 오면 싸졌네, 올라갔다 내리면 싸졌네 그래서 추가 매수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그 평균적인 가격보다 떨어지면 시장의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형성되고 그 추세가 재차 빨리 돌아오지 못한다면 본전이라도 해야 되겠네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서 시장은 하락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그 시장의 평균적인 심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의 그 평균적인 숫자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리얼베이직이든 모든 투자자에서 분할 매수에 있어서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하라고 그럽니다. 상승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상승 때 무조건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상승될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조정 때 이용하라고 합니다. 조정 때는 눌림목에서. 그럼 눌림목을 어디로 할 거냐? 아까 말했던 대로 시장의 얼마 기간에 평균 가격 정도에 들어간다면 시장은 그 가격에서 매수가 올 거니까요. 그 평균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눌림목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리얼 베이직에서 이동평균선은 단기와 중기로 나눠주세요. 단기는 3, 5, 7, 9입니다. 일간이면 3일, 5일, 7일, 9일일 거고요. 주간이면 3주, 5주, 7주, 9주가 될 겁니다. 이 9가 단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봤듯이 일목균형표에서 이 전환선이라는 최산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전환선을 이탈해야 되는데 이 전환선이 9개 구간까지의 평균 기간이 이동평균선에 나타난 거고요. 일목균형표에서는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중간값과 평균값 정도를 두 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론적으로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H테스트를 해보면 더 편합니다. 그리고 중기로 볼 때는 상위에 내가 일간으로 봤을 때는 상위에 주간 차트에서 3, 5, 7, 9에 해당되는 것이 일간에서는 26, 33, 42입니다. 13, 26, 33, 42가 되는 것이 일간 차트에서의 흐름이고요. 그게 위로 봤을 때는 주간 차트에서는 3, 5, 7, 9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판단의 보조 지표로서 언제 들어갈 것인가, 시장에서의 평균적인 기간 동안의 산 평균 매수 단가가 무엇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이동평균선으로서 수치를 넣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흐름상에서 단순히 이런 일목균형표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선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간 차트에서 보시면 주간 차트로서 이미 상승이 기본적으로 전환선을 상승했기 때문에 전환선은 이탈했지만은 13선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지는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13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지만은 상위 개념의 시작입니다. 3이기 때문에요. 3주가 해당되는 것이 13일이기 때문에 13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동평균선을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빼버렸죠. 5, 7, 9, 13, 26, 33, 42.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눌림목이라는 것은 꼭 여기에 도달하면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근처에 오면 시장에서는 찍히려는 힘과 그거를 이탈하면 불안해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어느 정도 지점이다. 그러면 나는 그 가격대 근처 오면 사겠다는 생각으로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리얼 베이직 차트를 만들 때 3중 스크린을 통한 기본 차트를 만들었고요. 삼선 전환들을 통해서 상승 전환이냐 하락 전환이냐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지금의 주가는 어느 단계를 가고 있는가, 상승의 1단계인지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래서 상승의 1단계로 전환됐다면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2단계에 내가 들어갔다면 위에서 어느 선에서 저항선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모든 단계를 다 지났다면 이 일간 차트를 버리고 주간 차트로 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흐름을 일목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일목균형표죠. 그래서 추세 흐름을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눌림목에 있어서 어디까지 내가 조정되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항상 메이저 주체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주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더 빠를 것이고요. 금액에서도 더 빠를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이니까 심리적으로도 더 체계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이번 주 지금 어떻게 사고 있는가, 제가 주로 보는 건 주간이기 때문에 주간에 보시면 이렇게 증감이 나타나고 전체적인 무게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이번 주는 지난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들의 흐름이 순매수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끌 때, 특히 기관과 더불어서 순매수를 이끌 때 주가는 상승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는 시장이 상승하는 적은 지금까지 거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안 지켜본다는 것은 그거는 시장을 무시하는 굉장히 건방진, 그리고 시장을 내가 잃겠다는, 내가 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한번 해보겠다는 그냥 도박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볼 때 이런 보조지표와 더불어서 수급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체적인 차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겁니다. 자, 이렇게 리얼 베이직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리얼 베이직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 사용법을 모르면 장식품이죠. 말 그대로 저는 스마트폰도 그다지 좋은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아직 신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기능들 중에서 제가 모르는 게 다반수입니다. 제가 쓰는 건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미 계속 신제품은 그 기능 관계없는 다른 기능들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사용하기 편리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똑같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내가 사용할 매매를 하는 기준이 되고 매매를 하는
낚싯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무기를 만들 때 나에게 맞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의 사용법을 모르고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내가 멀리한다라면 그거는 그냥 장식품입니다. 집에 좋게 모셔둔 장식품. 그러기에는 주식 투자에서 장식품을 살 여유는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변해가는 이 전쟁터에서 이 흔들리는 깃발 속에서 여러분이 버티기 위해서는 나한테 최저가 된 단순한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얼 베이직 차트를 만들어서요. 사용법을 확실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말한 이런 방법대로 누가 와서 자 이제 상승 추세입니다. 얼마에 들어가십시오라는 항상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리얼 베이직 매매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리얼 베이직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리얼 베이직 매매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리얼 베이직 차트조차도 저는 굉장히 쉽다라고 개인 투자자 학력을 여기서 못하지만 중졸 이상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케이스 스타일을 해보면 그것조차 쉽습니다. 방법은 더 쉽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피라미딩 분할 매수와 넘기면요 손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행복한 고민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피라미딩 분할 매수입니다. 앵커님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요. 피라미딩 분할 매수와 물타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했던 기억하시나요? 조금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데 한번 더 정리해 주시죠. 예. 네. 분할 매수란 말을 할 때 가장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물타기와의 차별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물타기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떨어지면 삽니다. 떨어지면 추가로 삽니다. 그래서 수량은 늘어나는데 평균 단가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상승하면 언젠가는 본전, 언젠가는 이익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물타기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분할 매수는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승하면서 추가 매수합니다. 내가 사놓은 것이 내 신호대로, 내 예상대로 상승을 한다면 아 이건 들어가겠네 그래서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고요. 내가 사놓고 밀리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떠날 것인가 아니면 기다려 볼 것인가. 절대 거기에 추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딩 분할 매수라는 것이 머릿속에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는 철저하게 매수는 1차와 2차로 나눕니다. 분할 매수죠. 1차는 아까 말했던 대로 3과 5입니다. 간단하게요. 이동평균선에서 주봉을 기준으로 할 때는 3주, 5주가 될 것이고요. 월이라면 3개월, 5개월이 될 거고요. 일간이라면 3일, 5일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속에 하위 단계죠. 주간으로 봤을 때 주간의 3주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하위 단계인 일봉에서는 13일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투자가 가능한 분이시라면 이 하위 단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보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주간의 차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 이렇게 3과 5에 들어갔을 때 이 단계에서 밑에 있는 대로 성공을 한다라면 성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공은 뭐냐면 지난번에 했던 전고점을 뚫어서 전고점을 갱신해서 가면 그건 성공입니다. 그게 5%든 10%든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그 다음에 이익이 났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투자자들 중에서 저도 스팟으로 운영하는 펀드에서는 1차에서 20%가 났을 때는 이익 실현하고 다 팔아버립니다. 왜? 2차 매수의 기회가 주어질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2차 매수의 기회는 처음 샀던 가격보다 높지만 제가 20% 이익 실현했던 가격보다는 낮으니까요. 그게 아니신 그냥 여윳돈을 하신다는 분은 그렇게 스팟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1차에 샀던 가격에서 성공을 한다면 2차에 추가 매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매수할 때는 중요한 거는 2차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 단계에서는 일봉에서의 단계라면 그 윗단계로 상승이 이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일간 차트의 상승 흐름이 12월 초에 계속 상승으로 갔던 이유는요. 일간 차트의 상승이 여기 보시면 주간 차트에서 이렇게 전환선을 돌파하는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매수에서 매수한 단계가 계속 갈 때 그 위에 있는 상위 단계에 있는 전환선이라도 최소한 돌파해서 상위 단계가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상위 단계에서 전환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환선을 이탈을 해서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2차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샀던 가격에서 코스피를 예를 들면요. 이렇게 상승 신호가 나왔을 때 1차에 매수했던 가격이 계속하고 있을 때 2차에 매수한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추가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익이 나서 다시 살 수도 있고 이 가격에 샀던 것이 여기서 매수되는 거죠.
이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 아닌 그 위에서 사는, 그게 피라미딩 분할 매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간단합니다. 1차에 이렇게 사고 2차는 7과 9. 7과 9라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밑에를 더 많이 알고 있죠. 주봉의 7주와 9주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일봉의 33과 42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위에 다 연결된다. 상위의 개념으로. 상위의 신호에서 상승 신호가 났을 때 2차로 7과 9에 들어가는, 내가 투자자가 매일 한다라면 일봉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 투자자고 다른 생업이 있다라면 주봉으로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그리고 이 가격에 딱 도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보다 약간 위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한 상태에서 두 가지가 되겠죠. 결국에는 간단합니다. 이익 났을 때와 손해 났을 때입니다. 물론 손절은, 이 손절이라 되어 있는 것은 손해 났을 때라서 자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났음에도 손절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목표했던 가격 이상으로 가지 않고 시간적인 조정이 너무나 지체돼서 실질적인 내가 만드는 손절 포인트를 벗어났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에서 피라미드 분할 매수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손절입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손절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신호가 나오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떠난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재밌는 얘기로 주식 투자는 결혼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목과 결혼하지 마라. 연애하라고 얘기합니다. 좋을 때는 있지만 결혼까지 해서 물러나지 못할 정도로 만들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주식 투자는 연애입니다. 그 종목을 연애하듯이 좋아하고 애인처럼 좋아하다가 정말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심한 말인가요? 다른 종목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연애하듯이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손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손절을 어디서 할 것인가 합니다. 그래서 손절은 저희가 말한 거는 1차 매수와 2차 매수입니다. 1차 매수 때는 전환선을 이탈하면 다 저희는 끊어버립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1차는 이것이 상위 단계 상승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태라면 이 1차에서의 상승 흐름도 지키지 못하고 하락의 손절을 나타난다는 것은 이 지금 수급을 주도하는 주체가 세력이 없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상승을 이룰 만큼 그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급 주체들의 수급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때는 1차 매수가 상승으로 못 가고 전환선을 이탈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종목을 떠나야 됩니다.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하고 떠나더라도 그게 더 다른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위 단계로 일봉에서 시작된 상승이 주봉으로 이어지거나 주간에서의 상승 흐름이 월간으로 이어져서 월간의 상승 신호를 보였다고 할 때는 2차 매수에 추가 매수까지 했습니다. 이 추가 매수까지 했을 때는 이거보다도 더 손절선은 더 보수적이겠죠. 그래서 그 밑으로 전환선뿐만 아니라 13선, 전체적으로 13개와 26개라는 흐름이 있거든요. 3, 5라고 했을 때 이 13개의 평균가까지도 벗어났을 때만 손절을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일간 차트에서 지금 이 지난주, 지지난 12월 말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 두꺼운 선이 13선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13선에서 계속 지켜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게 13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간에서의 이 짧은, 얇은 선, 이 단기적인 흐름 추세에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지만 된다면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가격이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위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손절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준선까지 이탈했을 때 남아있는 것도 손절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손절은요. 손해 났을 때 끊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났을 때 끊어야 됩니다. 예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잘 가고 있는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시장에 주도되니까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주간보다는 월간을 많이 봅니다. 월간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확대를 했을 때 이게 월간이니까요. 자, 삼성전자는 2011년도 보시면 11월 달에 이렇게 삼성전자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돌파를 했고요. 이때 100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때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환선과 13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아서 계속 가고 있죠. 여기에서 140만 원 갔던 것이 110만 원까지 갔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탈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흐름이 지금은 150만 원까지 갔죠.
개인 투자자는 언제 팔아야 되는가의 개념이 정말로 모릅니다. 왜?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차트라는 것에 의존하는데 이 차트상에서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익이 났을 때도 내가 목표로 삼은 것이 주간이라면 20% 났다라면 50%는 이익 실현하고요. 나머지는 차트에서 알려주는 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월간 차트라면 50% 정도 이익이 났을 때 이익 실현 50%를 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시장에서 팔아라고 하기 전까지는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뚜렷한 건 있죠. 삼성전자는 너무 무거우니까요. 삼성전자가 50% 올랐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16%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네. 그런데 기아차 같은 가벼운 종목은 그러면 월간 차트 보겠습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2009년도에 상승하죠. 이때가 6월인가요? 7월인가요? 7월 달이죠. 7월 달에 월간 차트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그죠? 물론 그 속에서는 주간 차트가 상승돼서 이어졌겠죠. 이때 가격이 얼마인가요? 15,350원입니다. 15,350원에 샀던 개인 투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15,350원을 샀던 개인 투자자가 과연 84,800원까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거든요. 15,000원에 샀던 주가가 3만원, 25,000원 갔을 때 보시면 이 차트에서 꽤 많이 조정이 나타났을 겁니다. 언제요? 25,000원, 3만원, 50%, 100% 가니까 다 팝니다. 그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의 조정 보이고 다 올라가죠. 또 얼마 정도 오르니까 35,000원 되니까 다 팔았습니다. 이게 50%, 여기가 100%네요. 근데 상승의 흐름은 실질적으로는 매물벽이 사라지고 나서 그때부터 더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84,800원까지 갔을 때 판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시면 하락으로 전환했죠. 여기보다 더 빠른 형태는 이 검은 두꺼운 선을 벗어났던 적이 있죠. 65,000원, 6만원에서 65,000원대 하락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탈된 거죠. 하락으로 가진 않았지만 상승 추세가 이탈했을 때는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15,000원에서 샀던 개인 투자자가 6만원이나 65,000원에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실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가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절은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샀던 가격대로 안 가지고 밀릴 때 손해를 보면서 끊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서 이익을 최대화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너무 제가 좋은 것만 보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안 좋은 것들 있죠. 그럼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현대중공업 갔을 때 이때 사셨던 분, 2010년도에 상승이 시작돼서 이때 사셨던 분, 25만 원 정도에 사셨던 분이라면 계속 가져가서 55만 원까지 갔을 겁니다. 그럼 이분들 갖고 있다가 언제 팔아야 되냐면 여기 나오죠. 40만 원대에 하락으로 전환되고 13선을 벗어납니다. 그럼 최소한 이때는 파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도 가지고 있던 분은 내가 샀던 가격 그대로 됐네. 계속 샀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깃발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내가 언제 살 때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익이 했다라면 50% 정도 났다라면 50%를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시장에 주는 신호대로 맡겨서 그때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 개인적인 판단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임스 데니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개팍하죠. 그래서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재능은 단기적으로 가르쳐도 충분히 전문 투자가보다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선별을 해서 전혀 투자하고 관계가 먼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모아서 단기간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시켰더니 그분들이 전문 투자가보다 훨씬 잘한다고 해서 터틀 트레이딩에 관련된 책도 나오고 케이스 스타디도 나옵니다. 그 터틀 트레이드들은 핵심적으로 배우는 것이 시장에 언제 진입할까 보다도요. 더 핵심적인 거는 시장에 언제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방법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요. 매도는 이익하거나 손실입니다. 제가 바라는 이익은 추천하죠. 이익은 모두가 낼 수 있지만 주간 차트에 들어갔을 때는 20% 정도 났다면 반을 이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시장이 하는 대로 하락 신호가 나올 때까지 가져가는 거. 월간 차트에서 나타났다면 50% 정도 이익이 났을 때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50%는 시장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 그때 파는 방법이 가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거다. 이 간단한 리얼 베이직 매매 방법을 통해서요. 아까 케이스 스타디를 했지만은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더 크게 보면요. 제가 펀드를 ETF나 펀드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그분들한테 가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시장이 상승할 때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될 때는 코스피 하나 보고 ETF죠. 주가 지수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1980년도에 코스피가 얼마 시작됐죠? 100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죠? 지금 2002니까 20배가 올랐죠. 기간이 있고요. 그럼 100에서 올랐을 때 실질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됐던 때는 언제냐면 80년대 초반을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5년도 말 86년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상승 신호가 나옵니다. 얼마에서 나왔을까요? 코스피가 물론 그때 뭐 투자자 신분 여기 몇 안 계시겠지만 163에서 상승 신호가 나옵니다. 이게 전환선과 13선을 이탈한 때가 언제냐면 이 100에서 시작한 것이 상승을 계속합니다. 팔 필요 없습니다. 얼마까지 가나요? 1000까지 올라갑니다. 1000까지 올라간 것이 하락 신호를 보이는 게 이탈했던 신호가 보이는 게 여기입니다. 900 정도에서 이탈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여기 들어왔다는 분이라면 여기까지 계속 가져가도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게 코스피의 1차 상승입니다. 80년 이후로. 이 1차 상승은 계속 이때 이탈 이후로 밀립니다. 그리고 2차 상승이 92년도에 나타납니다. 이 92년도에 나타난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92년도의 흐름은 97년 그때까지 쭉 갑니다. 또 천을 찍죠. 또 이탈을 합니다. 이탈했을 때 끊고요. 그래서 내려간다라면 이 하락은 꽤 크죠. 하지만 이 상승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98년에서 99년까지의 또 상승이 한번 흐름입니다. 세 번째 상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00년 넘어서 밀레니엄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많은 얘기하는 게 2002년도에 상승이 시작됐는데 2002년 9월 달에 9.11 테러 때문에 추세가 엉망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2002년도에 시작된 상승이 두 번에 걸쳐서 상승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2000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상승의 흐름을 보시면 검은 선과 전환선을 이탈하지 않고 아슬아슬 지키면서 올라가죠. 이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기본입니다. 개인들은 여기에 맡겨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그러면 더 길게 보면 뭐냐면 2009년 이후 시작된 상승의 흐름이 상승 추세가 이탈하고 나서 그 흐름이 지금 어느 쪽도 가지 않는 이 박스권의 흐름을 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가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에서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매매 기법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시장과 종목에 할 수 있고요. 다음 주는 그런 매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에 들어갈지 종목 찾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얼 베이직 매매 차트를 활용해서 실전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계속해서 정인경 소장님께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또 조언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소장님,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조언, 어떤 조언 준비하셨나요?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7일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는데요. 앵커님은 올해 들어서 어떤 결심을 하신 게 있으신지요? 저는 올해 몸짱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결심을 세우는 데서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글 중에 가장 감명 깊고요.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걸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중에서도 꽤 많은 분이 이 책을 읽었을 겁니다. 국내 번역된 것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Good to Great. 그래서 짐 콜린스라는 뭐 컨설턴트 출신이지만 지금 굉장히 경제학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시장의 분석을 실정적으로 하는 분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죠. 이분이 이 책을 쓸 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을 한 책을 쓸 때 평범한 기업들이 탁월한 기업으로 전환할 때 그 전환한 촉매가 뭐였는지를 계속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만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기업이 전심을 다 바쳐 열정을 바쳐야 할 기업인들이 좋아하는 업종인가, 좋아하는 사업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벌어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세 가지를 판단했을 때 그 세 가지에 맞는 비즈니스에만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대부분 그러한 세 가지의 중요한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힘은 정해져 있는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기업이 항상 거기서 성장이 머문다는 거죠. 이거는 나쁜 얘기지만 만약에 이 얘기를 이번에 웅진그룹이 알았다면 어떨까요? 그 기업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기존에 무엇을 그만둬야 될까를 먼저 했다라면요. 자금의 돈이 정해져 있는데 그 자금을 먼저 그만두는 걸 정하고 새로운 것을 가지 못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가하다 보니까 기업은 위기가 온다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짐 콜린스라는 분이 그래서 칼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 계획을 세울 때 개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무엇을 그만둘 건가에 대한 그만둘 일의 목록을 리스트를 만들라고 합니다. 개인의 삶도 그냥 평범한 삶에서 탁월한 삶으로 탁월한 인생으로 변환될 수 있는 촉매는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몸짱이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 이번에 경제학을 또 배워야 되겠다. 이번에 주식을 또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고 정말로 내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 외의 것들이 무엇이 있나를 먼저 보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하고 있다면 그 지우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가정이라는 탁월한 인생이라는 것은 집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것이 없는 단순한 집. 그리고 내 스케줄표에서도 이거는 내가 마지못해 하는 스케줄들이 다 빠진 불필요한 것이 없는 단출한 스케줄.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일로만 짜여진 스케줄.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복잡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틀. 이러한 것들로 갖춰져야만 내 삶도 단순한 삶에서 평범한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인생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닐까요? 마지막은 노래 가사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팅의 잉글리시만 인 뉴욕에 보면 마지막 후렴구가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고 여러분이 열정을 바칠 수 있고 여러분한테 돈을 벌어주는 일이라면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게 제가 2013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네, 정희경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월 7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